이 국밥은 내가 매일 정성껏 끓였는데 왜 아무도 먹질 않는 걸까요? 이렇게 맛있게 끓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한탄처럼 들렸죠.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50개의 그릇을 하나씩 들어서 국밥을 어딘가에 비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다 먹어치운 것처럼 그릇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살의 최말순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강 다리 밑 새벽 5시에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국밥솥 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강물 위를 스치며 지나가는 가운데 낡은 수레 하나가 다리 기둥 옆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75살 최말순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정성스럽게 접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국밥을 다루는 손길은 누구보다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50개의 그릇을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서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정확히 50개까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더하지 않고 정확히 50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릇에 뜨거운 국밥을 가득 담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밥을 말이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손님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고 아침이 지나 점심이 되고 오후가 되어도 말입니다. 심지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와도 그 누구도 말순 할머니의 국밥을 사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할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보기는 했지만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매일 저기 계시는데 손님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이상해요. 국밥은 매일 끓이시는데.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말순 할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무언가를 차분히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 국밥을 저으며 지키고 계셨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입술을 움직이기도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국밥은 내가 매일 정성껏 끓였는데 왜 아무도 먹질 않는 걸까요? 이렇게 맛있게 끓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한탄처럼 들렸죠.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50개의 그릇을 하나씩 들어서 국밥을 어딘가에 비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다 먹어치운 것처럼 그릇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청 사회복지과의 이도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말순 할머니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러 온 길이었는데 방금 목격한 장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부터 도연은 이 미스터리한 국밥집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물 어린 외침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도연은 35살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10년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기들 중 대부분이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승진을 위해 떠났지만 도연만큼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기 쉬운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8시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각종 복지 신청서와 상담 기록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어르신들 생활실태 조사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한다고 걱정하곤 했지만 도연에게는 그것이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민신고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이도연입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다리 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매일 그곳에서 뭔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아닌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은 꼼꼼히 메모를 하며 구체적인 위치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신고자의 말에 따르면 그 할머니는 이미 몇 달째 같은 자리에서 국밥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손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즉시 기초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을 검색해 보니 최말순이라는 이름의 75살 할머니가 검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이미 철거된 지 오래된 달동네였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혼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도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다리 밑으로 내려가니 정말로 한 할머니가 낡은 수레 앞에서 국밥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할머니의 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국밥 재료를 어디서 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인근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말순 할머니가 장을 보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치 국밥 재료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신기했습니다. 오후에 도연은 다시 한강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말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고 계셨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국밥 냄새가 정말 구수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말순 할머니는 국밥을 젓던 손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풍상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가 이런 곳까지 찾아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구청에서 나온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할머님 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확인차 왔습니다. 도연의 소개를 들은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무원님이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저는 별일 없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 밥 해주는 게 제 일이니까요. 배고픈 사람들이라는 말에 도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제가 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자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흐려지더니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젊은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답니다. 사랑도 그렇고, 그리움도 그렇고, 고마움도 그렇고.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가 단순히 치매나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님은 언제부터 여기서 이런 일을 하셨나요? 한참 전부터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필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죠. 도연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말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때 멀리서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0살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말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 큰 소리로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아,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찾았어. 그 할머니는 김순자였습니다. 말순 할머니와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로 둘 사이에는 수십 년간 쌓인 깊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소 급한 성격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고 말순 할머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가까이 오자 말순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셨죠. 순자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어? 다리가 아픈데 이런 데까지 오면 어떡해. 뭔 소리야. 내가 안 보여서 온 동네를 다 뒤졌잖아. 집에도 없고 평소 가던 곳에도 없고 혹시나 해서 이쪽을 보러 온 거야. 순자 할머니는 도연을 보더니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낯선 젊은 남자가 말순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말순아, 이 젊은이는 누구야? 혹시 기자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말순 할머니가 도연을 순자 할머니에게 소개해주자 순자 할머니는 반갑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이고, 공무원님이시구나. 우리 말순이 좀 잘 부탁드려요. 이 친구가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거든요. 할머님들은 어떻게 알고 지내시게 된 건가요? 도연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가 먼저 답했습니다. 우리요? 벌써 5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남돋기 좋아하는 건 유명했어요. 그런데 순자 할머니의 다음 말이 도연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말순이가 또 손님들 기다리고 있구나. 참 대단해. 이렇게 매일매일. 근데 오늘은 좀 늦는 것 같네. 손님들이라는 말에 도연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말순 할머니에 보이지 않는 손님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님, 혹시 여기 오는 손님들을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언제 봤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말순이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없어요. 도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할머니 모두 손님들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 손님들은 누구도 목격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령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그때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워낙 커서 도연에게도 들렸습니다. 말순아, 이제 그만 그들을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너까지 아프면 어떡해. 말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굳은 의지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직이야, 순자야. 아직은 안 돼.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배부를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어. 도연은 두 할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둘만 아는 암호 같은 대화였거든요. 그들을 보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부를 때까지라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순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하지만 내 건강도 생각해야지. 병원에는 언제 갈 거야? 말순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피로와 아픔이 스며 있었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말순 할머니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전산 시스템을 뒤져보고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하며 할머니의 과거 기록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10년 전까지 현재 위치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식당의 이름은 정든 국밥집이었고 인근 노동자들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보니 그 식당은 단순히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상으로 먹게 해주기도 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야말로 동네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식당이 문을 닫았고 그 이후 말순 할머니는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폐업 사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경영난으로 추정된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정든 국밥집과 현재 다리 밑에서 끓이는 국밥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말순 할머니가 매일 정확히 50그릇의 국밥을 준비하는 것도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연은 옛 정든 국밥집 자리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간 그곳에는 이제 작은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24시 행복 편의점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 가게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편의점이었지만 10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하는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이 카운터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소개하고 이곳에 있었던 국밥집에 대해 물어보자 사장의 얼굴에 그리움 어린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 정든 국밥집 말씀이시군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최말순 할머니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때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편의점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도 그때 이 근처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자주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이 근처 노숙자들은 물론이고 일용직 노동자들, 힘든 사람들 모두 그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편의점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셨고 외상으로 먹게 해주시기도 했죠. 그때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배고픈 건 죄가 아니야.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게 사람이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선행이 계속되다 보니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외상으로 주는 밥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결국 적자가 누적되어 가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사장이 들려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쉰 그릇의 국밥을 끓여서 평소 오던 단골들에게 나눠주셨거든요. 그때 받아먹은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도 손님들도 모두. 도연은 쉰 그릇이라는 숫자에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현재도 말순 할머니는 매일 정확히 쉰 그릇의 국밥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50명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대부분 이 일대에서 생활하던 노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다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었죠. 할머니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사정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편의점 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문 닫힌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부는 다른 곳으로 떠났고 일부는 아마 아직도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도연은 편의점을 나서며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년 전 문을 닫은 국밥집의 마지막 손님들이 50명이었고 현재도 말순 할머니는 50그릇의 국밥을 매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도연은 다시 한강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고 계셨는데 가까이서 관찰해 보니 할머니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 오늘은 좀 늦었네요. 국밥이 식기 전에 드세요. 박 아저씨, 감기는 좀 나았나요? 따뜻하게 드시고 푹 쉬어야 해요. 미영아, 일자리 구하는 건 어때? 걱정 마,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말순 할머니는 마치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모든 그릇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치매나 망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도연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민호라고 소개하며 시청 건설과에서 다리 재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네요. 혹시 저 할머니 때문인가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달째 궁금했어요. 재건축 계획 때문에 이 일대를 조사하다가 저 할머니를 발견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매일 국밥을 끓이시는데 손님은 없고 그런데도 계속 오시고. 민호의 말에 따르면 이 다리는 내년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 이 일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순 할머니의 경우는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애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식으로 이곳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단순한 노점상도 아니고
게다가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두 사람은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리 재건축이 시작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재건축이 시작되면 이 일대는 모두 철거될 예정이에요. 그럼 할머니는 어디로 가실까요? 도연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진실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이곳을 떠나야 할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과 민호는 서로 다른 이유로 말순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다리 재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일대의 모든 거주자들과 이용자들을 파악해야 했는데 말순 할머니의 존재가 가장 큰 수수께끼였다고 했습니다.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민호의 제안에 두 사람은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불법 노점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고를 받고 나와보니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민호의 말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말순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와서 밥을 먹는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과거 식당을 운영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죽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라는 무서운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증언은 새벽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에게서 나왔다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말로는 새벽 4시쯤에 이쪽을 지나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면 모두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의 증언에 도연과 민호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정말로 새벽에만 나타나는 손님들이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착각한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까요? 도연의 제안에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새벽 잠복 조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도연과 민호는 한강 다리 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서 말순 할머니의 국밥집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수레에서만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처음 1시간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정적만이 흘렀죠. 도연과 민호는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혹시 잘못된 정보였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되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사람들의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조용히 말순 할머니의 국밥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민호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3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해진 옷과 낡은 신발,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들고 있었죠.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노인들도 있었고, 중년들도 있었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줄을 서는 순서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말순 할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말이죠. 김서방님,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많이 추우셨죠? 박 아저씨, 기침은 좀 나아지셨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미영 씨, 아이는 괜찮나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국밥을 받아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곳을 찾아 구석진 곳에서 먹었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서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단순히 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누군가의 건강을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꽃을 가져다 드렸고, 어떤 이는 주워온 캔을 드렸고, 어떤 이는 그냥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받으시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셨죠. 해가 뜨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죠. 마지막 사람이 사라지고 나자 말순 할머니만이 홀로 남아 빈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일을 해오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손님들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더 큰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낮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새벽 목격 이후 도연과 민호는 더욱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직접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두 사람은 더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에서 나타나서 같은 방향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리 밑 더 깊숙한 곳, 일반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뜬 후 도연과 민호는 그 방향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리 기둥 사이사이를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두 사람은 점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닐과 천막, 판자와 골판지로 만들어진 작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작은 마을 같았죠.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을까요? 민호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청 공무원으로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30여 명의 노숙자들이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작은 거처는 있었지만 공용 화장실과 빨래터, 그리고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구성된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한 중년 남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지만 얼굴에는 오랜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데까지 쫓아와서.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강제퇴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이 자신들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자 그 남성은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차분하게 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순 어머니를 아세요? 정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남성의 이름은 김철수였고 이곳 노숙자 공동체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후 일자리를 잃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0년 전 말순 할머니의 정든 국밥집에서 밥을 먹던 단골 손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가게가 문을 닫을 때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이제 가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굶는 일은 없게 해드릴게라고요.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다음 날부터 할머니가 이곳까지 와서 국밥을 나눠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허름한 수레로 이곳까지 오셔서 직접 나눠주셨는데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우리가 받으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새벽에만 가시는 거예요? 도연의 질문에 철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낮에 나타나면 신고가 들어와요. 할머니한테 피해가 갈까봐 새벽에만 조용히 가는 거예요. 민호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회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말순 할머니만이 이들을 잊지 않고 10년간 돌봐왔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폐지를 주워서 팔고 어떤 이는 간단한 일용직을 하고 어떤 이는 국어를 해서 번 돈을 공동 기금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머니한테만 신세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할머니께 도움이 되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받으시려고 하지 않아요. 철수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들이 무엇을 가져다 드려도 항상 고맙다고 하시며 받아주시지만 정작 돈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우리를 못 알아보세요. 가끔은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손이 많이 떨리시고요. 도연과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를 말이죠. 할머니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옛 손님들과 현재의 손님들을 혼동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곧 철거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민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다리 재건축 계획에 따라 이 일대는 모두 철거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말순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국밥을 끓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철수의 마지막 질문에 도연과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지면 10년간 이어온 아름다운 연결고리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철수의 절절한 질문을 도연과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순 할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계셨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한 노인의 치매나 외로움이 아니라 1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어온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님,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도연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국밥을 젓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되어 안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아시는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10년 동안이나. 도연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제가 감사한 거리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홀로 가게를 이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일대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행복했는데 혼자 되니까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외로움이 더 잘 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싼값에 밥을 줬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차마 돈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선행이 계속되다 보니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결국 빚까지 지게 되어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 그동안 제가 돌봐왔던 사람들이 모두 와서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정확히 50명이었죠. 그때 제가 약속했어요. 가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굶지는 않게 해드리겠다고.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매일 국밥 재료를 사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그들이 사는 곳까지 가서 나눠주셨는데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자 현재의 장소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기억이 자꾸 흐려져요. 가끔은 진짜 손님인지 옛날 생각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온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말순 할머니의 고백에 도연과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면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국밥을 끓여오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도연과 민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우리 말순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매일 국밥 재료를 사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치료비를 아껴서 국밥 재료를 사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친구가 자기 약값도 아끼면서 매일 저 국밥을 끓이고 있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렸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님,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일대가 다음 달부터 철거 예정이에요. 다리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돌봐온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국밥을 끓여줄 수 없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생계나 거처보다도 그 사람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시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습니다. 도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님.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할머님이 10년 동안 하신 일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민호는 늦게까지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구청의 임시주거 지원 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건축 과정에서의 임시 거주지 제공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구청에서 추진 중인 희망주거 지원 사업과 말순 할머니의 상황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이들을 위한 임시 쉼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10년간의 이야기, 노숙자들의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상세한 보고서였습니다. 구청장은 보고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시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민호도 시청 건설과에서 재건축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임시주거 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와 구청이 합동으로 희망주거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말순 할머니와 그분이 돌봐온 30여 명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달 후 한강 다리 근처의 작지만 따뜻한 희망주거지원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흰색과 연두색으로 칠해진 깔끔한 건물에는 모두의 집이라는 정감 있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말순 할머니의 새로운 국밥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구청장과 시청 관계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동안 이 이야기를 지켜본 언론인들까지 모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말순 할머니와 그분이 10년 동안 돌봐온 사람들이 드디어 당당하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서 국밥을 끓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연이 사회복지사로서 정식으로 이곳에 배치되어 매일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고 민호도 퇴근 후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철수를 비롯한 주민들이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게 되어 심리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치매 증상도 안정화되어 예전보다 훨씬 맑은 정신으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따뜻한 저녁, 센터의 공동식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계셨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설거지를 돕고 순자 할머니가 반찬을 준비하고 철수와 다른 주민들이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식사 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어서 먹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함께 웃으며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센터로 이주해 오면서 새로운 활기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이제 손님들 얼굴이 다 보이시죠? 도연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야 진짜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에요. 그때 한 어린 여자아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요리할 때 사랑을 넣어서 그렇대요. 그 아이는 최근 센터로 이주해 온 한 가족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아이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처음 봤을 때는 미스터리였는데 이제 보니 할머니가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죠. 그날 밤 늦게 말순 할머니는 센터의 작은 정원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님, 행복하세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야 남편한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할머님이 남편분께 부끄러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둘이서만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말순 할머니에게 국밥을 끓이는 것은 단순한 봉사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몇 달 후 희망주거지원센터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비슷한 센터들이 다른 지역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국밥을 끓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국밥을 받아먹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사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의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붙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직접 쓰신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 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순 할머니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센터의 작은 정원에는 할머니가 직접 심으신 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 꽃들처럼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국밥집에는 이제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의 국밥집 마이너스 모두의 식탁이라는 따뜻한 글귀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가족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말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추억이 떠올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시고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